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8장 금융자산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금융자산 8장이고요. 금융부채가 9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분상품이 11장인데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을 한꺼번에 금융상품이라 하는 1032호나 1109호 기준서가 모두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합니다. 전체 기준서 중에 내용이 가장 많고요. 또 전체 기준서 중에서 금융상품 기준서가 가장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묶여있는 기준서를 금융자산 따로, 금융부채 따로, 지분상품 따로 구분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한꺼번에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적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몇 가지 항목들은 금융자산 설명을 하면서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으로 돌려서 그때 가서 설명을 한꺼번에 하도록 넘긴 것도 있습니다. 금융상품 중에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고급회계에서 다루고요. 나머지 항목 중에서 썩 어렵지 않은 항목들만 중급회계 입문에서 다룹니다. 우리가 중급회계 입문에서 다루지 않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중급회계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장 다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금융자산의 의의가 있고요. 금융자산을 분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첫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다 봅니다. 물론 금융자산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최초 후속 측정은 오늘 하게 될 금융자산에 분류하고 연결이 됩니다. 세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하는데 어떤 범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후속 측정이 달라지죠. 더 나아가서 금융자산의 손상, 재고 등까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의 의의인데요. 회계 기준을 보면은 금융자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고 대신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일방이 있고요.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즉 컨트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권리나 의무는 금융자산, 금융부채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여기서 그림 2를 통해서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관련성을 보겠는데요. 당사자가 둘이 있습니다. 여기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만약에 을이 사채를 발행을 하고 갑이 이 사채를 삽니다. 그럼 이 계약 당사자 갑은 그 사채가 금융자산입니다. 이때 을은 금융부채를 인식하죠. 뭐 이 정도는 회계 원리 시간에서도 했을 겁니다. 한편 만약에 계약 당사자 을이 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발행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발행한 주식을 계약 당사자 갑이 취득을 했다면 역시 금융자산입니다. 반면에 계약 당사자 을은 지분상품, 즉 자본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문제는 요 을입니다. 을은 뭔가 증권을 발행을 했을 때 이걸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될지 지분상품으로 인식해야 될지, 즉 사채와 주식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야 뭐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시중에는 애매모호한 금융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채로 분류를 해야 되나 주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나, 중급회계와 고급회계에 가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중급회계 입문은 회계원리 수준보다는 물론 높지만 저 중급회계나 고급회계보다는 좀 더 단순한 사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해갈 겁니다. 하여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금융부채, 지분상품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다. 뭐 이런 것까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자산과 관련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고요. IFRS에서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금융상품을 정의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융자산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 4번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걸 자기지분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 별표 표시한 3의 니은이나 4의 니은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급회계나 더 나아가서 고급회계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3의 니은과 4의 니은을 뺀 나머지 것만 중급회계 입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에 현금은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교환의 수단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무조건
분류를 하는 것이죠.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 예치된 잔액에 대해서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예금도 당연히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여기 지금 나오죠?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지분상품을 내가 샀어. 그럼 나의 입장에서 그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이고요. 금융자산이 됩니다.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신주인수권 등 스탁 워런트라고 하죠. 지분상품 보유자는 이를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주식은 주식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고급회계에서 배울 내용인데 관계기업 투자, 지분율 한 20% 정도가 되면은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분율로 따지면 관계기업 투자 한 20% 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속기업 투자는 과반수의 지분입니다. 꼭 과반수가 아니어도 종속기업 투자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관계기업 투자, 종속기업 투자는 다른 기업이 발행한 지분 상품이기는 하나 별도의 기준소가 있고요. 요거는 1109호를 적용하지 않고 1028호 등 혹은 종속기업 투자는 1110호를 적용하는데 고급회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입니다. 반드시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번입니다. 3번의 기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라 했고요.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발행한 사채나 국공채와 같은 이런 채무상품, 이런 것들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있죠. 한편 경제적 효익을 수취하는 것이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 이외의 다른 금융상품, 예를 들어 국채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금융자산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취하는 것이 현금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비금융상품이야.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선급금, 선급비용 이런 것들은 현금 이외의 다른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 아닙니까? 따라서 비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계속 앞에서 계약상이라고 했잖아요. 계약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기법인세 자산은 매해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과세소득을 계산해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세금을 계산해야 되죠. 근데 회계연도 중에 낸 세금이 더 많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돌려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단기법인세 자산이고요. 나중에 금융부채에 가면은 단기법인세 부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세무서에 더 내야 될 세금, 실무에서 흔히 미지급법인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환급받을 법인세 개념이죠. 어쨌거나 단기법인세 자산, 자산은 자산인데 금융자산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과세당국과 회사가 어떤 계약에 근거해서 세금을 납부하고자 사인한 것은 없잖아요. 따라서 금융자산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자기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지분 상품은 자기회사 주식, 즉 자사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A회사가 A회사 주식을 이전해 줘야 되거나 거래처로부터 A회사의 주식을 수취하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수취할이고요. 지급할은 9장에서 보겠습니다. 금융부채. 그런데 이 수취할 자기지분 상품 이 수량이 변동 가능하냐 아니면 확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제 9장에 가면은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급할, 인도할 자기지분 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하냐 아니면 확정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9장에 가서 자기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되는지, 즉 인도하는 측 혹은 수취하는 측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니까 그때 한꺼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중급회의에 가서 더욱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한편 기타 고려사항으로 재고자산이라든가 유무형 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죠. 왜냐하면 돈으로 받을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자산은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수취할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선급비용, 선급금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돈으로 받을 게 아니라 재화나 용역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금융자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금융자산의 의의를 살펴봤는데요. 금융자산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인식을 할 때 인식 전에 먼저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분류? 이게 무슨 소린가? 금융자산은 최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이 최초 측정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예를 들어 공정가치가 100이었어. 최초 측정.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100이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즉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의 변동을 인식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금융자산 분류를 달리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두 가지의 근거에서 금융자산을 분류하자라는 거예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있느냐,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갖고 있느냐, 실무에서는 SPPI라고 하는데요. Sol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즉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으로 특정일의 현금 흐름의 수치나 지급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대여금이나 채무상품과 같은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즉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 이자, 지급만의 현금 흐름이 특정일에 생기냐, 채무상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주식은 여긴 아니죠.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더라도 회사가 이익이 나고 주주총회에서 지급하겠다라고 결의를 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분상품이나 나중에 고급 회계에서 배울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SPPI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파생상품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채무상품이나 대여금, 이건 SPPI를 충족하고요. 지분상품은 충족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급회계에 가면은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사례들을 들 거고요. 중급회계 입문 수준에서는 요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채무상품이나 대여금 혹은 미수금, 매출채권 이런 것들은 SPPI를 충족하고요. 주식과 같은 지분상품은 충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이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즉 금융자산을 취득한 이유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야. 현금 흐름, 즉 원금과 이자만 내가 받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중도의 공정가치가 오른다고 해서 매각할 것도 아니잖아요. 즉 공정가치의 페어밸류 변동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회사가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래의 공정가치 정보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초 인식한 금액에다가 이자 발생 정도만 인식하고 끝나면 될 것 아닙니까? 즉 후속적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걸 볼까요?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 AND입니다. 와, 금융자산 매도, 이 둘 다를 통해서 목적을 이룬대요. 즉 현금으로 수취, 원금과 이자도 내가 받겠지만 나는 언제라도 공정가치가 오르면은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매도까지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공정가치 정보가 중요할 거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2번이야. 그러면은 해당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을 할 때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죠. 첫 번째 거는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끝까지 나는 현금 흐름 수치만을 위한 것이 기본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변동은 don't care, 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두저도 아닌 3번이라는 이야기는 금융자산 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현금 흐름을 실현하겠다라는 거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매수 매도를 하는 이런 사업 모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공정가치 변동이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사업 모형을 통해서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공정가치 변동을 즉시 인식하는 그런 범주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어떤 금융자산을 샀는데 SPPI를 충족하냐? AND 기업의 사업 모형 앞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이거에 따라서 다음에 세 가지 범주 중 하나로 금융자산을 분류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겁니다.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것인데요. 상각 후 원가는 뭐냐면은 최초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인식을 하죠. 프레젠트 밸류로. 2장에서도 배웠던 것이고요. 우리가 앞서 유용자산 등에서도 이런 이자 요소를
배제한 현재가치 측정 몇 가지를 해봤는데요. 최초 현재가치 측정을 하고 그 이후에 유효이자율과 표시이자만큼 요 최초 인식금액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조정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상각 후 원가 측정입니다. 즉 최초 유효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만 공정가치 평가이익, 공정가치 평가 손실을 Fair Value OCI, 즉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냐, PL, Fair Value PL, Profit or Loss는 당기손익입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1번은 공정가치 측정을 안 하는 거고요. 2번과 3번은 공정가치 측정을 하는데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하느냐, 당기손익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냐? 즉 원금 이자가 특정일에 또박또박 들어오느냐라는 거죠. yes가 있고 no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no라면 이게 곧 지분상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분상품은 무조건 Fair Value PL이에요. 즉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되 PL,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책에서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Fair Value PL 금융자산 이렇게 쓸 거고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너무 길잖아요. Fair Value OCI 금융자산 이렇게 쓸 겁니다.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AC 금융자산 이렇게 약어로 사용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자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자꾸 쓰다 보면 괜찮고요. 뭐 외부 공식적인 서류에도 이런 AC 금융자산, Fair Value OCI 금융자산 등등 용어를 흔히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도. 자, 다시 하던 말 계속해 볼게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냐 그랬더니 충족 안 한대. 그럼 무조건 지분상품이고요. 지분상품은 Fair Value PL입니다. 무조건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요. 자, 계약상 현금흐름을 충족한대. 그러면은 미래 특정 시점의 원금과 이자를 또박또박 수취할 목적인데요. 이때 사업 모형이 오로지 나는 현금으로 수취뿐이냐?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취뿐만 아니라 매도 둘 다냐? 즉 현금흐름 수취가 주 목적이라면 공정가치 변동은 의미가 없죠? 따라서 AC 금융자산 범주로 분류를 합니다. 반면에 수취뿐만 아니라 매도까지 할 요량이라면 공정가치로 매도를 하면은 평가이익을 많이 얻으면서 현금 수취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공정가치 정보가 매우 중요하고요. Fair Value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왜 Fair Value OCI지? Fair Value PL이 아니라 어떤 거는 OCI고 어떤 거는 PL이냐?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두저도 아니야. 또 no가 나오잖아요. 즉 채무상품 등인데 수취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수취 매도도 아니래. 그러면 오로지 매도라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지분상품과 마찬가지로 Fair Value PL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지분상품으로 와볼게요. 지분상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Fair Value PL인데 지분상품을 취득을 했을 때 상당 기간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공정가치 평가 증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버리면 당기손익이 매년 들쭉날쭉, 즉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 즉 단타로 보유하고 있을 게 아니라면은 Fair Value OCI 항목으로 분류되도록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Yes. 그래서 Fair Value OCI 금융자산인데 여기 선택자를 제가 더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Fair Value OCI 금융자산이 있었죠? 요거는 채무상품입니다. 즉 사업 모형에 따라서 AC 금융자산, Fair Value OCI, Fair Value PL로 가는 거고요. 이쪽은 지분상품 아니에요. 주식과 같이.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의 회계 처리가 나중에 가보면은 요 후속적으로 OCI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은 지분상품이고요. Fair Value OCI 금융자산은 채무상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 AC 금융자산과 Fair Value OCI 금융자산 이 두 가지는 Fair Value PL 항목으로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이런 그림 한 번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범주의 분류 항목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먼저 AC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의 중도 매각은 부수적인 거예요. 주목적은 이자나 원금 등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게 필수적인 겁니다. 따라서 공정가치 보유기간 중에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정보는 그리 유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유의될 것은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고 하여 반드시 만기까지 꼭 보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즉 중도 매각은 부수적이고죠. 어쩌다가 할 수는 있겠지 무조건 끝까지 가라는 것은 아니죠. 회사 비즈니스상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는 있잖아요. 다만 원금 회수, 이자 회수 이것이 필수적인 사업인 경우에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한편 사업 모형이 원금 이자 수치 AND입니다. OR가 아니라 금융자산 매도도 할 거야. 그래서 차익을 얻을 거야. 이 두 가지를 모두 목적으로 할 때는 페어밸류가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페어밸류로 할 때 왜 OCI로 분류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단기손익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습니다. 동일한 채권인데 AC 금융자산,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둘 중에 한 가지를 기업의 사업 모형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 아니에요. 사업 모형이 무엇이든 어느 것으로 분류되든 단기손익이 달라지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공정가치 평가를 인식 안 하죠? 똑같은 채권인데 우리는 매도도 할 거야. 그러면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인데 둘 다 이자 수익은 같은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런데 이 페어밸류 변동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똑같은 채권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단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OCI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페어밸류 PL인데요. 사업 모형이 현금 흐름 수치? 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수치와 금융자산의 매도?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기타야. 기타라면은 단타로 사고 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그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공정가치 변동을 이번에는 PL, 단기손익으로 인식한 정보가 가장 의사결정에 유용할 겁니다. 이걸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은 이와 같이 사업 모형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무상품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앞에서 그림에서 보았듯이 처음부터 계약상 현금 흐름을 충족하지 않는 지분상품도 페어밸류 PL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식과 채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어밸류 PL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에 단타도 아니야. 단타는 상당히 오랫동안 내가 보유하고 있을 거야. 조건부 대가라는 것은 고급 회계에서 배우는데요. 사업결합 과정에서 즉 합병과 같은 사업결합 과정에서 합병회사인 취득자가 피합병 회사 주주들한테 뭔가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전 대가라고 하고요. 취득회사에 주식을 먼저 주죠. 그런데 일부는 1년 뒤에 나중에 줄게 이런 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걸 조건부 대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고급회계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그냥 중급회계 수준에서는 이 단기 매매 목적 이 정도만 생각을 하자고요. 즉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 상품이 있을 때 이를 페어밸류 PL로 하게 되면은 들쭉날쭉 단기손익이 막 널뛰기가 될 거라고요. 매년. 그래서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도록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의 자의적인 선택입니다. 한편 이 선택은 최초 인식 시점에서만 가능하고요. 한두 해 지난 다음에 나 원위치 할래?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 페어밸류 PL 지정이라는 것이 있었죠. 바로 여기입니다. 즉 채무상품 AC 금융자산,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AC 금융자산,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항목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거 AC도 아니고 페어밸류 OCI도 아니고 페어밸류 PL로 가자 이렇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특정 조건이라 하면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일반 회사는 해당이 없고요. 투자 목적인 어떤 회사, 즉 자금을 끌어들입니다. 차입, 이 차입한 현금으로 여기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이럴 때 여기는 금융부채고요. 여기는 금융자산 아닙니까? 이런 회사의 어떤 경영 성과는
이 전체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고 차입 쪽에서의 소평가손익, 투자 쪽에서의 평가손익을 네팅하여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걸 하나로 보아야 회사의 정확한 경영 성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 쪽에서는 페어 밸류 PL인데 차입 쪽에서는 뭐 아모타이즈드 코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입 쪽이 페어 밸류 PL인데 이쪽은 아모타이즈드 코스트라든지 이런 식이 되면은 서로 양자의 어떤 회계 불일치라는 게 측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좌우가 불일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모두 다 자산 쪽이든 이 자산을 사기 위해서 조달한 차입금까지도 모두 다 페어 밸류 PL 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 네팅을 해버리면은 훨씬 더 유용한 성과평가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서만 가능하고 이외에는 최소 불가하고요. 중급회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을 요 주석 공시 사례를 통해서 보는데요. SK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자산을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주석을 보면은 이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익의 페어밸류 PL이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페어밸류 OCI입니다. 삼각 후원가 AC 금융자산으로 해서 이건 해당 계정들이고요. 어느 범주로 들어가는지 이런 표를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복습하실 때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금융자산 첫 번째 시간에는 금융자산의 의의와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 특히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요 그림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분류된 항목들의 최초 측정, 더 나아가서 후속 측정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중급회계 입문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하여튼 그 다음 시간 최초 측정, 후속 측정, 회계 처리를 원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했던 내용을 많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